숫자 TV. 지금 38분인데 12분 내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한국 불교도로서는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뭐 집계 하면 할수록 약간씩 줄어드는 건 있지만 대략 현재는 요 정도 되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앞에 얘기했던 규기라고 하는 사람, 당나라 최대 저술가로 꼽히는 이 규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약 10분의 1 정도가 남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요. 3대 저술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이게 한국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심지어는 인도로까지 유포돼서 이 글이 읽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 중에 인도말로 번역된 저서 있는 사람 손에 꼽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원재료를 갖고 와서 신라에서 경전으로 편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라에서 만든 가짜 경전입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이 편집해서 책으로 최종 편집을 했고 이 금강산매경을 처음 강의한 사람이 원효입니다. 그게 바로 황룡사입니다. 요 앞에 있는 절요. 그 강의할 때 강단에 서서 원효가 했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100개의 석가래를 고를 때는 앞에 왜 백고자회에 추천받았지만 거부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100고자회는 100개의 의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100개의 석가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나는 못 끼었다. 그러나 지금 대들보 하나가 필요한 이 순간 나만이 감당할 수 있다. 기염을 토하는 거죠. 그 기라성 같은 불교계 고승들이 황룡사에 운집해 있는데 거기서 이 기염을 토하면서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강설을 한 겁니다. 이 저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게 이 경전은 신라 사신이 배 타고 중국에 가다가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입니다. 용왕이 경전을 전해주는데 도난당할까봐 해적한테 뺏길까봐 이렇게 장단지를 절개해가지고 거기다가 경전을 집어넣고 실로 꼬매서 돌려보냈습니다. 사신이 갖고 온 경전을 대안 스님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효가 이거 강의하려고 강의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붓을 들고 하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습니다. 3일 전에. 요 강아지가 짖고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원효를 시기하는 무리가 3일 전에 강의 원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원효가 국왕한테 3일간 말미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비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저서를 다 외워가지고 3일 만에 다시 급하게 썼습니다. 막 쓰고 있죠. 그리고 그걸로 강의하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요 두 번째 강의 노트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앞부분에는 그래도 이 목차도 좀 적고 각주라 그래가지고 강의 노트에 각주회를 다는데 뒤로 갈수록 시간에 쫓겨가지고 뒤에는 굉장히 각주가 없어요. 막 급하게 끊는 게 보입니다. 지금도 금강산매경 보면은 원효의 이 마감 시간에 쫓겼을 때 그 심리가 글에서 막 읽혀집니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역시 13세기에 일본 승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요. 그 책이 이 금강산매경론이고 일제 1915년에 데라우치 총독이 인출해서 일본 교토에 있는 센유지에 지금 수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한번 이거 열람조사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규장각에 있는 거고 역시 데라우치 총독이 인출한 겁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금강산매경을 강의함으로써 그 존재를 과시하고 중앙불교교단으로 금의 환영하죠. 활동하다가 686년 3월 30일 혈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혈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주보돈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혈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노? 제가 알면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골골사예요? 고맙습니다. 아, 그럴 수 있네요. 입적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화장한 다음에 유해로 흑하고 해서 상을 빚어서 분황사에 안치했다고 그러죠. 설총이 분황사에 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니까 아들이 오니까 뒤를 돌아다 봤다고 합니다. 유명한 회고상인데, 조각인데 얼굴을 뒤돌아보는 상입니다. 이거는 13세기 이련이 직접 목격한 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 당시 분황사에 있었을 겁니다. 스님께서 그걸 이제 찾으셔서 저희한테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새로 만드셔서 여기다가, 이게 상이 돌아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인데, 제가 이 비밀을 오랫동안 풀지 못했었는데 근래에 단서를 찾았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 회고상이 있어요. 교토 영관사라고 하는 데 가면은 있는데, 아미타 신앙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극락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중생들을 데리고 극락으로 가신다 그래요. 데리고 가는데 그때 중생들이 제대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가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극락신앙, 아미타 정토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원효의 중생제도를 상징하는 조각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상인데 언젠가 없어졌습니다. 아니면은 분황사 어디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굴했는데 아직까지 발견 안 됐는데 발굴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 삼호정, 저기는 언젠가 한번 발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초의 비석은 고선사 서당 화상비라고 하는데, 아까 일본의 사신으로 갔던 설중업이라고 하는 손자가 추진해서 9세기 초에 당시 정계 실력자 김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죽이고 왕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불교에는 불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불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효를 위한 비를 세워준 겁니다. 원효는 환속했기 때문에 승려가 아닙니다.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비를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환속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준 유일한 비석입니다. 실력자니까 가능한 거고, 이게 20세기 초에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유권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 경주에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동국대가 갖고 있습니다. 원효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이고요. 이거는 거사로 일생을 마쳤지만 이분을 다시 신라 불교사의 정통의 위치로 복권시키려고 하는 손자의 할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손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일본에 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보다 훨씬 더 껄끄러웠던 시대인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고관이 환대를 한 겁니다. 그 고관이 누구냐 하면은 환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출가 수행자 시절에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원효였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원효의 손자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신라의 고관대작들을 다 불러서 연일 환영연을 베풀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그때 신라하고 일본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제서야 설중업은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게 된 거죠. 돌아와서 비석을 세우자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고요. 이게 동국대가 갖고 있는 위쪽 어느 농가에서 곡물 타작용으로 썼습니다. 타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랫부분이고요. 이거는 저기 암곡동 무장사 아래 계곡에서 수습됐습니다. 1914년경에 여기 경주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닦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이게 고선사입니다. 지금 덕동땡 때문에 수몰되고, 수몰되기 전에 발굴한 거고, 이 탑은 지금 경주박물관 가 있고 수몰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시고요. 이 사상인데, 원효 사상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서 저는 약간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화쟁하자 해서 3가지를 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 뭐냐? 궁극적인 근원. 공자하고 노자는 그걸 따오라고 얘기했죠. 근데 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시하는데 특히 원효는 일심이라는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한 마음. 이게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는 다 똑같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 마음. 우리의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효 인간관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승경전이 기신론, 이고 그 무덤 속에서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일체 유심조 이 얘기는 대승기신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철학적인 것은 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 그것은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쟁. 불교 사상은 발달하면서 수많은 교리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쟁하자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뜻은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이듯이 부처님의 추구하는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은 서로 다르고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 뜻은 하나다. 그게 화쟁인데 직접적으로는 현장에 의해서 촉발된 불교계의 갈등, 신역불교와 구역불교. 현장이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그러고 그 이전에 번역된 걸 구역이라고 하는데 현장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번역한 경전만 교재로 사용하고 옛날 번역본은 치워라. 이것 때문에 장안불교계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타켓입니다. 원효한테는. 그 원효의 화쟁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의 중요한 갈등이었던 신역과 구역 간의 이 교리적인 대논쟁을 화해시키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화쟁사상입니다. 그걸 정리한 것이 신문화쟁론이고 이거 일부가 해인사 작품고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입니다. 그것을 고려시대 의천이 높이 평가해서 국사로 추존해주고 다시 비석을 세웠습니다. 분황사에. 분황사에 세워서 저기 뒤에 보면은 비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저기? 그 비자에 추사가 낙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낙서를 하더라도 이게 추사체로 낙서하니까요. 추사가 화쟁국사 비다라고 낙서한 겁니다. 여기에 고려시대 때 원효비가 한 번 더 세워졌는데 이게 정유재란 때 산산조각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딱 한 편만 발견됐고 나머지는 종적이 묘연합니다. 이 얘기는 산산조각 냈을 때 누군가 이거를 잘 간수해가지고 어디 잘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스님께서 찾으셔야 되는 회고상하고 분황사 비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아까 저 삼오정 저 우물이 아직 발굴이 안 됐거든요. 저기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저 탑안에 있던가. 그 탁본이 다행히 남아있어 이렇게 제가 복원해보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원효의 저서 목록을 여기다 새겨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자료여서 이 비편은 꼭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쟁을 위한 화쟁이 아니고요. 원효한테 화쟁은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원효의 최종적인 목적은 중생제도입니다. 무해행입니다. 신분과 지위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무해행을 본인이 직접 유마거사가 롤 모델이고요.
이 거사로서의 행적을 유일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광주 무등산 원효사 그림입니다. 의외로 이런 그림이 없어요. 거사로서의 원효의 교화행을 묘사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건 원효의 중요한 전통인데 지금 그 두 번째 전통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야만 원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